예, 좋아요. 예, 예. 그래서 이 가짜 도생의 시대, 경쟁만이 답인가라고 하는 이번 3기 강좌의 이제 첫 번째 강의인데요. 경쟁공화국을 중심으로 저의 결론은 현실이 경쟁적인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답게 조금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경쟁으로부터 조금씩 거리 두기를 하면서 경쟁보다는 연대와 협동, 우애와 나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실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야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고요. 1시간 10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남는 시간은 여러분들과 의견을 교환하거나 질의 토론하거나 그야말로 연대와 소통으로 우리 현실을 조금 더 다르게 바꾸어 보고자 대화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우리 초중고등학교 때 달리기가 생각나고 또 학교 시절을 지나면 취업하는 전선에서 이번 3기 강의의 이제 내용이 노동 중심인데 취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노동시장으로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주로 이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형태로 한 40년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하고 나면 노후를 보내는 이런 패턴으로 우리 인생이 구성이 되죠. 바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취업 전선을 생각하더라도 남보다 한 걸음 더 빨리 준비하고 더 빨리 달려야지만 취업도 하고 승진도 하고 소위 말하는 출세와 성공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삶의 현실이죠. 맞습니까? 네. 지금 우리 수강하시는 시민분들은 마이크를 일단 끄고 계시니까 고개로 네, 끄덕끄덕 해주시는 것만 해도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삶의 현실인 거는 분명한데, 삶의 현실이 존재할 적에 이 현실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 현실에 재빨리 적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거는 인간다운 삶이 아니야 하고 거부하고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물론 산으로 안 가고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죠. 서울역 앞에 노숙자 같은 분들, 젊어서 노숙자가 된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가장 이제 통상적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아닌데 하면서도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현실에 적응은 하되 마음속으로는 뭔가 아니야. 내가 다른 기회가 있다면 이 경쟁의 굴레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 대개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특히 이제 회사에 취업했다가 몇 년간 일을 하다 보면 그게 딱 자기 체질에 맞다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야, 도무지 내 인생을 청춘을 여기에 다 바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먹고 자영업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자,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사실은 또 자영업으로 가서 자기가 사장님이 되어서 1인 기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수히 많은 동종업종의 다른 사람들과 또다시 다른 패턴의 경쟁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삶의 현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참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경쟁만이 살 길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현실에 경쟁이 존재함을 몰라서 던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치열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 속에서 승자나 패자나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읽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왜 모두가 이런 경쟁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 그 구조를 이야기하고 우리 행위의 패턴을 이야기하고
그거를 성찰해 봄으로써 바꾸어 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경쟁공화국이라는 책에서 조금 크게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대한민국은 경쟁공화국이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초등학교 때부터 때로는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 뭐 이런 것도 들어있죠. 우리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영어 유치원에 아이들을 안 보냈을 수도 있지만 특히 서울로 갈수록 그런 데가 많고요. 대도시로 갈수록 많죠.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가면 치열하죠. 뭐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 가서도 해야 되고 학원 갔다가 와서도 또 독서실이나 과외를 가기도 하고 등등.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서 고2 겨울 방학부터 대학 1년 동안만 죽으라고 준비하면 대학을 간다 그랬습니다. 이제 소위 좋은 대학을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하면 늦어. 중1 때부터 대학 입시 준비해야 네가 원하는 데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말하죠? 얘들아 중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하면 너무 늦어.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부터 준비해야 돼. 더 심한 경우는 뱃속에 아가를 가진 엄마들이 태아 때부터 그 베이비 잉글리시 클래스, 베이비 잉글리시, 뱃속에 들은 아가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클리닉도 있습니다. 검색해 보면. 그럴 정도로 이렇게 경쟁으로 치닫고, 그게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한 게 그렇죠? 시험 준비는 취준생, 우리 때만 해도 대학 시절에는 낭만과 지성과 뭐 저항 이런 게 살아있어요. 패기가 살아있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입학하자마자 공무원 준비합니다. 아니면 회계사 준비합니다. 아니면 세무사, 뭐 관세사, 사자 돌림, 온갖 사자들, 변리사, 변호사, 이런 거 준비를 한다 이 말이죠. 저는 그런 거 준비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진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년들이 내가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고 싶은 거를 먼저 찾고 그 찾은 거 위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겠다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는데 무조건 어른들이 또는 세상 풍토가 그 돈 잘 번다더라 뭐 연금이 나온다더라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더라 이런 피상적인 껍데기만 보고 좋다는 거에 무작정 달려간다는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내 내면의 동기보다는 외재적인 동기의 발동이 걸려서 준비하다 보니 사실은 성공해도 소외가 되고 실패하면 더 많이 소외가 되고 이제 그런 결과. 그러니까 이겨도 지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경쟁해서 들어간 회사 생활, 또 그 안에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 지나면 다 심신이 소진이 되어버려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100세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살아있는 게 의학적으로 수명이 연장된 건데 만약에 우리가 삶의 내용과 과정이 신바람이 나지 않고 내가 좋아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돈 많이 주니까 남들이 괜찮다고 하는 거에 그냥 가가지고 남보다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는 거를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면 얼마나 무의미하고 나중에 공허감, 허무감, 무력감에 시달릴까 이런 관점에서 지금 오늘 들어오신 우리 시민분들의 현재의 삶도 그러하고
한번 성찰해 봐야 되고, 더 중요하게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는가, 이런 관점에서 또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맨 밑에 행복 추구권이 있죠? 우리 헌법 혹시 들여다보신 분, 헌법의 몇 조에 행복 추구권이 나올까요?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외우기 좋게 10조에 나옵니다. 10조. 인간. 모든 인간은 인간 존엄성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국가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행복 추구권, 그러니까 인간 존엄성을 보장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조항이 헌법 10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1조는 다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예. 그러니까 이제 펄쩍 뛰어서 10조가 중요합니다. 행복 추구권이고 11조는 젓가락 두 개처럼 나란히 가는 거니까 평등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별이나 신분이나 종교나 이런 거 관계없이 평등하다. 이 기본만 알고 있어도, 자, 인간 존엄성에 의거한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 이것만 알고 있어도 이 내용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측면하고 사실상 모순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경쟁을 심하게 할수록 옆 사람을 팔꿈치로 내쳐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라면 행복 추구나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에 대해서 서로 안 맞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이제 기본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고요. 제가 쓴 작년에 나왔죠, 경쟁공화국. 자, 부제목 비슷하게 붙은 게 뭡니까? 믿을 건 나 하나뿐인 각자 도생의 시대. 정말 참 비참한 이야기죠. 믿을 거는 나 하나뿐이다. 근데 나 하나도 진짜 믿을 수 있던가요? 자기 자신도 못 믿지 않나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마음도 예전에 어릴 때 생각하던 마음이 자꾸 변해가요. 갈수록 세속적으로 변하고, 경우에 따라서 나는 양심적으로 살고 싶은데 경우에 따라서 거짓말이나 속여야지만 내 생존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상황들이 또 많이 생기죠. 나 자신도 믿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각자 도생의 시대에 잘 살기 경쟁만이 답일까? 이제 그게 부제목이었는데요. 책을 읽으신 분들은 책 내용 중에 궁금했던 부분이나 또 생각이 다르거나 혹은 제가 저자로서 썼는데 이 저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보충적인 의견을 주시고 싶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이제 제 강의 말씀을 다 드리고 나서 두루 말씀해 주십사 할 적에 그때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경쟁의 배신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을 잘하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한 삶이 온다. 현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가는데, 그게 나의 믿음을 배반한다는 거죠. 배신이 뭡니까? 신뢰감을 저버린다. 등진다. 등 배자죠. 그 신자가 믿을 신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어온 거가 경쟁을 열심히 하면 그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새끼는 무조건 최고라야 된다. 그 경쟁에서 무조건 1등, 1등과 100점 이런 거를 중심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래야 나중에 취업도 잘하고 회사 가서도 무조건 1등 해야 돼. 근데 무조건 1등 해야 돼. 집집마다 모든 아이들이 1등 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러니까 한 번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1등 하기도 어렵죠. 그게 영원한 승자가 없다라는
셋째 줄에 나온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선착순 달리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지금 참여하고 계신 여러 시민들, 뭐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또 언니 오빠도 계시고 형 누나도 계신데,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선착순 달리기 체육 시간에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네. 네, 체육 시간에 아이들이 뭐 제가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60명, 70명 한 반이었는데 요즘은 애들이 20명밖에 안 되지만 50명이라고 칩시다. 자, 50명의 아이들이 한 반이 나왔습니다. 체육 선생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명이 50명을 통제하자니 교실 같으면 그래도 딱 그 자기 자리가 있고 그런데 체육 시간에 밖에 나오면 애들이 산만해지죠. 애들은 모처럼 이제 자유의 공기를 마시니까 막 떠들고 싶고 약간 소위 질서가 문란해지죠.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한꺼번에 평화롭게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착순 달리기. 얘들아, 저쪽 운동장 끝에 철봉 하나 보이지? 저 철봉을 돌고 오는 선착순 달리기인데 1등, 2등, 3등까지는 그 다음에 면제. 4등부터는 또 달려가야 돼. 요이 땡 해가지고 출발시킵니다. 그러면 뭐 영희, 철수, 영자, 뭐 의겸이, 영래, 희순이, 숙희, 옥래 전부 다 열심히 달립니다. 뭐. 왜 열심히 달리죠? 1, 2, 3등 안에 들기 위해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누가 1등 하는, 예를 들면 철수가 1등 하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 한 바퀴 돌고 나면 1, 2, 3등이 면제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바퀴째 또 뛰어라 그래요. 그럼 애들은 또 열나게 달립니다. 자, 이렇게 선착순 달리기를 한 3번 정도 하고 나면 2번 하고 나면 6명이 면제되죠. 나머지 또 열심히 뛰죠. 3바퀴 정도 이제 뛰고 오면 선생님이 이제 그만 그래요.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이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이번 수업은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만약에 또 떠들고 그러면 또 계속 선착순 달리기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전부 다 딱 집중이 되어 가지고 네 하고 대답할 거예요. 그죠? 자, 선생님 입장에서 선착순 달리기에서 철수가 1등 하는 게 중요할까요? 영희가 1등 하는 게 중요할까요? 누가 1등, 2등, 3등에 들어가는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애들이 선착순 달리기 룰을 알고 열심히 뛰는 것, 1, 2, 3등 안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고 1, 2, 3등 안에 들어온 애들은 면제가 되니까 이제 조용하게 기다리고 앉아서 쉬고 있으면서 선생님 말을 더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나머지 애들은 열심히 뛰면서 나도 또 3등에 들어가야지 하고 열심히 뛰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에이 이제 선생님 말 잘 듣고 안 뛰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게임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경쟁을 시킴으로써 1등부터 꼴등까지를 전부 다 한꺼번에 평화적으로 장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경쟁 개념, 1, 2, 3등 안에 들어야지만 내가 편안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쟁 개념을 내면화하고, 그렇게 될수록 아이들은 열심히 경쟁하기 때문에 1등부터 꼴찌까지는 선생님 앞에 다 장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둘째 줄에 쓴 것입니다. 경쟁은 분열을 뜻하고 거기에서 1, 2, 3등에 들어간 승자나 4등부터 꼴찌까지 패자나 모두 다 선생님 하나 앞에 통제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선생님 역할이나 부모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3명 이상이 있다 또는 2명 이상이 있다 그러면 애들을 밥 빨리 먼저 먹는 사람에게 내 용돈 주지 이런 식으로 경쟁을 시키면 둘 다 빨리 먹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경쟁을 통해서 통제를 하게 된다는 게 이 경쟁의 원리에 있고, 이거를 이제 노동의 영역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각 회사들이 경쟁을 하는데 누가 승리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안정적으로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잖아요. 내가 경쟁에 지면 다 잠재적으로 실업자가 된다는 경쟁의 압박 속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자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한국의 기업이 자본을 굴리는 기업들이 한 100개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어느 기업이 1등 하는가와는 무관하게 1등에 들어야 된다, 꼴찌가 되면 탈락하고 패망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모든 기업의 노동자들이 열심히 하죠. 그리고 실제로 망하는 기업이 있지만 또 새로 들어오는 기업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100개의 기업은 유지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자본이 노동을 부려서 돈벌이를 하는 그 시스템 자체는 패망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죽으라고 1등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원리를 깨달은 결과를 오늘 이제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한 100년도 안 되는 세월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자본주의 경쟁이 벌어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당연한 거 아니냐, 경쟁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인간의 역사를 길게 보면 자본주의 경쟁 없이 살아왔던 시절이 더 길었고, 인간의 역사 95%가 자본주의 경쟁 없이 살았습니다. 제가 책에도 소상하게 써놓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지금과 같이 옆 사람을 팔꿈치로 쳐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쟁은 없어야 좀 더 인간답게 되겠죠.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현실로도 생각해 볼까요? 기업 세상은 그렇게 경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가정이라는 공간을 보세요. 기업의 공간이 아니라 가정을 보세요. 가정의 공간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적에 시험 점수를 보고 바바를 세워서 주지 않잖아요.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머리가 똑똑하건 안 똑똑하건, 뭐 어떤 물건을 생산적으로 잘 만들건 못 만들건 자식이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오히려 좀 모질하는 아이에게 더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서 더 챙겨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경쟁의 원리가 아니라 도와주고 지원하고 등을 두드려주고, 이게 사람이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세계, 노동의 세계에서 느끼는 경쟁이라고 하는 현실은 원래부터 인간의 원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지. 소외된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원리, 참된 이치를 깨우치는 걸 우리가 진리 탐구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경쟁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까 한 번 1등 했다고 영원히 1등 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또는 모두가 1등 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영원한 승자가 없다. 그리고 경쟁은 분열을 뜻하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분열을 한다는, 1등부터 꼴찌까지 분열이 되는데, 더 이상 열심히 뛰는 순간에는 다른 사람이 친구야 같이 가자 하고 손잡는 걸 뿌리치게 되는 거죠. 나는 1, 2, 3등에 들고 싶으니까. 이게 분열이라는 거예요. 근데 승자나 패자나 다 통제를 당한다 그랬는데, 아까 체육 시간에는 선생님한테 통제를 당하는 거지만, 기업 세계, 노동의 세계에 나와 보면
자본 앞에 통제를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업가들조차도 눈에 안 보이는 자본 앞에 통제를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A 기업, B 기업, C 기업, 기업가들조차도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원리 안에서 경쟁하지 않으면 다 패망하고, 지금도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고도 패망하는 거 보면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근데 그런 경쟁의 원리에 안 들어가고 그 원래 미천 돈 가지고 차라리 논밭을 사서 거기에 고추를 심고 가지를 심고 그렇게 산다면 훨씬 편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온 사회가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런데 지금은 치열하게 경쟁만이 살 길이랍시고 전부 다 경쟁에 그냥 서로 돈을 투자해 가면서 들어가는데, 막상 들어간 결과 영원한 승자도 없고 승자나 패자나 다 자본의 통제를, 자본의 경쟁에 휘말려 들어가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이제 제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경쟁의 소용돌이 중에 모두 지치고 공멸을 초래한다. 이 뭐냐 하면요. 선착순 달리기보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뭐 여러 가지 예가 가능할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극장의 예입니다. 극장. 자, 여러분들 영화관에 가면 의자들이 있고 계단식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앉아서 조용하게 영화를 보면 괜찮아요.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는데, 경쟁 개념을 도입하면 앞에서 한 뭐 둘째 줄이나 셋째 줄에 앉은 사람이건 제일 앞줄이건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는 일어서서 보겠다는 거예요. 더 잘 보려고. 경우에 따라서 목고개가 좀 아플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아이고 여보세요, 죄송한데 그냥 처음처럼 앉아서 보시면 안 될까요? 하고 서로 소통을 통해서 앉아서 보면 다 편하게 볼 텐데, 그 말하기가 싫고 귀찮으니까 싸움 날까 봐 두렵기도 하고 그 뒤에 사람도 일어서는 거예요. 계단식이니까 일어서기만 해도 앞에 잘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두 명씩 다 일어서기 시작하다 보면 옆 사람도 일어나야 되고, 나중에 한 5분 뒤에는 온 극장의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영화 보게 되는 거예요. 한 10분 뒤에 가리 늦게 영화 보러 온 사람은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경쟁하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다 피곤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어서기만 해도 다행인데, 제일 앞 사람이 이제 일어선 거를 넘어서 가지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끄떡거리면서 서 있는 거예요. 의자 위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나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그렇게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 모두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의자 위에 올라가서 보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이 같은 극장인데 다 편안하게 앉지 아니하고 모두 다 의자 위에 끄떡거리면서 더 높이 가서 보려고 할 적에 전부 다 나중에는 자빠져가지고 다칠 우려가 생기고, 그게 경쟁의 소용돌이 중에 모두 지치고 공멸을 초래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대학 입시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대학 입시 준비의 사례 예가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부터 1년만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중학교 때부터도 늦으니까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부터 준비하라. 어린이일 때부터 놀 수가 없는 거야. 친구들하고 해맑은 웃음을 가지면서 놀 수가 없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마저도 학원을 다니고 성적에 치여가지고 이렇게 사는 풍토. 더 심하게는 얘들아 저쪽에 가난한 동네에 친구들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하고는 놀지 마라. 이렇게 이제 아이들 간에도 분열을 시키면서
어른들이 경험했던 그 경쟁의 두려움의 상처가 아이들에게 이제 이어지는 이런 사태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동체가 공동으로 멸망한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사실 이 경쟁의 배신 하나만 가지고 2시간 다 할 수도 있어요. 하나만 더, 우리 생활이에요. 바로 우리 생활. 어떤 생활이냐? 자, 열심히 경쟁적으로 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여름 휴가 얻어가지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휴가를 받아서 저 남해고 동해고 서해고 바닷가에 가서 아이들과 뭐 펜션 빌려가지고 재미있게 놉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맛있는 횟집에 가서 회를 사 먹습니다. 비싸게 회를 사 먹기는 하는데 사실은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우리 입에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 생활 하수나 공장에서 버린 오폐수가 물속에 깃들어 있다가 중금속을 머금고 깃들어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보급회를 통해서 우리 뱃속에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좋은 휴가를 보내고 왔다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우리 몸속에는 나쁜 물질이 누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랜 세월이 흘러서 10년이 가고 20년이 갔는데 나는 겨우겨우 살아남기 위해서 심신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도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살아남았지만 휴가 가서 먹었던 그런 나쁜 물질,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던 나쁜 물질이 누적이 되고 평소에 밥상에서 먹었던 농약이나 제초제나 방부제나 온갖 음식 첨가물이나 GMO 농산물이나 이런 나쁜 것들이 몸속에 누적이 된 결과 큰 병이 생겨서 가까운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지금까지 저축했던 거 모두 다 갖다 바치고 장렬하게 전사하시죠. 근데 그게 지금은 예외적으로 발생한다고 하지만 코로나 사태나 기후위기 사태나 이런 부분들처럼 지금 점점 갈수록 우리 모두가 그런 참사를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평소에 열심히 경쟁하느라고 원가 절감을 위해서 사람도 잘라내고 오페스도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원가를 절감하고 함부로 버리고 또 원재료를 가지고 오는데 나무를 베거나 광산을 개발하는데도 함부로 개발해 오고 이런 식으로 경쟁적으로 돈벌이를 하는 과정에 사람도 지치고 자연도 파괴되고 그래서 공멸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2년째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경쟁적으로 돈벌이 하는 과정 속에 사람과 자연을 특히 자연을 함부로 대한 결과가 박쥐와 같은 야생동물의 몸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 몸속으로 옮겨오는 사태가 바로 코로나 사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경쟁이 오래 지속되고 사회적으로 확장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서 공멸을 초래한다는 게 경쟁의 배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쟁에서 승자들은 맨날 뭐 좋은 호텔에서 밥 먹고 골프 치고 해외여행이나 하고 멋있게 살다가 죽지 않느냐? 과연 그렇게 멋있게 사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최근에 뭐 온갖 뉴스를 생각해 보면 경쟁에서 승리하고 저 높이 올라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과연 행복한가? 제가 질투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업가들이나 재벌 회장님들도 인간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노동조합 못하게 탄압하거나 가로막거나 이러는 과정에서 얼마나 머리도 많이 빠지고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좀 심하게 말하면 회계 조작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야 돈벌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승자는 승자대로 모 재벌의 회장님은 그 재산 세금을 적게 내고 재산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사실상 돌아가신 지 6년 7년 만에 장례 치르고 인간적으로 보면 요즘 같으면 3일장 5일장 뭐 그렇게 하는데 이는 7년장이라는 게 좀 웃긴 이야기.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경쟁에서 승리하고 그러니까 경쟁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조차도 결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게 저의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경쟁에서 승리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경쟁을 안 하거나 경쟁이 아닌 연대와 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오히려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제 말씀은 요 정도로 하고요. 그러니까 그 슬라이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앞으로 슬라이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강연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경쟁은 인간 본성 아니냐? 경쟁 없이 발전할 수 있느냐? 왜 당신은 경쟁을 싫어하느냐? 이러는데, 제가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어떤 가치나 제도나 이념이나 어떤 행동이 우리 본성에 걸맞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본성에 걸맞지 않은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거를 했을 적에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그게 우리 본성에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을 도와주고 남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면 마음이 편하죠. 보살핌을 받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보살핌을 해주는 사람도 편해요. 그럼 그게 우리 본성에 맞는 거야. 근데 옆 사람을 막 팔꿈치로 치면서 나만 살겠다고 경쟁하고 싸우고 하는 게 과연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본성이 아닌 거예요. 경쟁 안 하고 협동하고 도와주고 지원해주면 그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게 우리 본성인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죠? 그 점에서 본성이 아니다. 그럼 경쟁 안 하면 발전 없지 않느냐? 제 자신의 경우를 보면 시험을 쳐야지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재미가 있고 호기심이 나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공부가 더 진하게 내 가슴 속에 머릿속에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시험 때문에 한 공부는 시험만 치고 나면 다 날라가 잊어버려. 오늘 참여하시는 여러 시민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오프라인이라면 또 일일이 한 번씩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제 제 말씀은 그 정도로 하고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이론적으로 제가 쓴 경쟁공화국 아니면 최근에 쓴 중독공화국도 있습니다. 경쟁공화국하고 중독공화국은 이 자매 관계라고 생각하시고 뭐 둘 다 읽으면 제일 좋은데 둘 다 못 보시면 하나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강자동일 씨라고 하는 책이 중간에 나왔는데 경쟁공화국, 강자동일 씨, 중독공화국 이렇게 최근에 세 권의 책이 나왔는데요. 세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 가지 책을 다 관통하는 내용이 이 슬라이드 한 장이에요. 요것만 잘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럼 왜 경쟁은 인간 본성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이게 마치 우리들 본성인 것처럼 비춰지지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이 경쟁을 우리가 내면화했기 때문이다. 그럼 경쟁은 어떻게 해서 내면화하게 되느냐?
처음부터 우리는 경쟁적인 존재가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 경쟁 사회가 되면서 우리가 공동체, 마을, 가족 또는 친구 이런 공동체적인 관계로부터 분리가 되고 이제 그야말로 개인, 각자, 나 혼자만 생각하는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분리가 되고 삶의 조건들이 예전에는 가족만 잘 유지되고 새끼 낳아서 잘 내가 키워내면 또 내 새끼가 노인을 부양한다. 가족 안에서 내 노후가 보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복지국가는 국가가 또 노인들이 살아가도록 도와줬어요. 근데 복지국가도 아니고 가족도 해체되면서 복지국가도 아닌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금 모습처럼 노인 빈곤율이 높아져서 이제 나중에 노후가 두렵고 불안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동체로부터 이제 폭력적으로 분리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폭력 속에 이 막 엄청난 폭력이죠. 이게는 나무를 막대기로 우리 사람을 직접 때리는 폭력이 아니지만 분위기고 어떤 문화고 원리가 이제 폭력으로 되어서 옆 사람을 쳐내야지. 내가 옆 사람을 쳐낸다는 것은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쳐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험 한번 치고 예를 들면 시골에서 1등 하던 사람이 도시에 나가면 막 첫 시험 치고 나면 100등, 200등 하거든요. 전교에서. 그러면 거의 죽을라 그래요. 제 고등학교 때 모습을 보면 저는 이제 중소도시 출신인데 중소도시보다 더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 온 친구들은 그 동네에서 자라던 애들도 도시에 와가지고는 뭐 100등, 200등 하니까 그 부모님들이 놀래가지고 다 학교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냐고 이럴 아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항의하는 모습을 제가 어릴 적에 보고 상당히 쇼킹했던 장면이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요. 그런 게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트라우마는 다른 말로 마음의 상처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온갖 가지 마음의 상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릴 적 개에게 놀라고 물려가지고 놀랬던 장면, 또는 안 물려도 막 놀랬던 장면이 있죠. 또는 막 길 가다가 누가 깡패에 의해서 두드려 맞는 장면, 심하게는 부모님이 막 싸우면서 이러는 장면, 그런 게 다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시험 쳐가지고 못 봤을 때 실제로 손바닥으로 맞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막 장단지나 엉덩이 막 야구 방망이로 두드려 맞기도 하고 이러는 게 뭐 저 자신도 트라우마의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그런 속에서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다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돼요. 왜? 잘못하면 죽을까 봐. 그러니까 심하게는 나도 죽을까 봐. 또는 패배자, 루저, 낙방자, 못난 사람, 전능아, 뭐 능력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 이런 걸로 낙인 찍힐까 봐, 배제될까 봐, 소외될까 봐, 탈락할까 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트라우마와 두려움이 무서워가지고 나도 이제 저 사람처럼 1등이 돼야지. 강자를 동일시하면서 경쟁을 내면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의문시하는 게 아니라 경쟁을 굳게 신념으로 내면화하고 내가 어릴 때 1등을 못해서 상처를 받았는데 내 새끼만큼은 1등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부모가 초주금이 되어서 중과로 노동을 하더라도 돈을 벌어서 아이를 좋은 학원에 보내고 결국은 좋은 대학에 보내야지 하는 강자 동일시, 강자와 나를 동일시해서 내가 강자가 되어야지만 살아남는다. 나도 강자를 닮고 싶어. 그런 마음을 모두가 내면화하면서
달려가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갈수록 대를 이어가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보다 아버지, 어머니 때가 더 치열했고, 아버지, 어머니 때보다 우리 세대가 경쟁이 더 치열했고, 우리 세대보다 우리 아이들 세대가 경쟁이 더 치열해졌잖아요. 그러면서 더 스트레스가 높은 사회가 되었고,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게 제가 경쟁공화국에서 경쟁으로부터 거리두기, 경쟁을 성찰해보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들의 생존 전략이 뭐겠어요? 이 치열한 경쟁 속에 폭력적인 사회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복된 좌절과 패배를 경험하면서 우리 조폭 영화 보면 힘 약한 놈이 이제 거의 죽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살려달라고 할 적에 어떻게 말합니까? 형님이 시키는 대로 모두 다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하면서 무릎 꿇고 그 사람 패거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강자 그룹 안에 내가 하나가 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강자 동일시계. 강자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을 내가 닮아갈 테니까 무조건 복종할 테니까. 그게 이제 자기 스스로를 변형을 시키고 그래서 모두 승자가 강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을 갖게 되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렇게 강자 그룹에 들어섬으로써 나도 강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고 2차적으로는 내가 강자 그룹 안에 들었으니까 우리 그룹보다 약한 그룹을 무시하면서 짓밟게 되는 거죠. 나도 한때는 약자였지만 강자 앞에 복종하기로 맹세한 이상 강자 그룹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강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또 나보다 더 약한 자 앞에 군림하려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DP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DP라는 영화 이 군대 탈영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탈영병 추격자를 영어로 DP라고 합니다. Desert Pursuer, 그러니까 잡아로 추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면 계급이 낮을 때 약자로서 비굴하게 생활하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릎 꿇고 막 무조건 복종하죠. 자기가 강자가 되었을 때 또 약자를 짓밟는 이런 장면들, 군대식 논리가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데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그 경쟁의 배신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그 최근에 넷플릭스 인기 영화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DP도 인기 영화 중에 하는데 시리즈물이라서 좀 인내를 가지고 보셔야 되기는 하지만 그 영화가 암시하는 바는 대단히 큽니다. 우리에게 성찰할 수 있게 계기를 주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오징어 게임 안에 내용을 다 설명하자면 길어지니까 생략하고 그 6가지 어린이들이 주로 하는 게임 중에 구슬치기 게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최하는 측에서 이 가면을 쓴 사람들이 이제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고 2명씩 2인 1조로 짝을 지어 보세요 그래요. 처음에 사람들이 2사람씩 짝을 지을 적에 우리는 한 팀이다. 그래서 서로 협동해 가지고 다른 팀을 상대로 해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2인 1조로 팀을 다 짰습니다. 근데 나중에 주최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2사람끼리 경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이긴 사람은 살아남고 진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놀이할 때 니 죽었다라고 할 때 죽는 거는 말로 죽는 거지 실제로 죽는 건 아닌데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에서는 실제로 총으로 쏴 죽입니다. 주최 측에서.
그게 이제 이 살벌한 경쟁 사회를 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야기인데요. 이 경쟁에서 지면 죽는다는, 실제로 죽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팀을 꾸릴 적에 2인 1조로 꾸리세요 할 적에 그 마음이, 2인 1조로 팀을 꾸리자라고 할 적의 마음이 우리 본성에 맞는 거예요. 우리는 협동해서 같이 살아남자. 두 사람이 함께 살아남으려고 했던 게, 경쟁이라고 하는 현실, 상대방을 경쟁 상대로 해서 싸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경쟁의 현실 속에서도 내 마음은 우리가 협동해서 이겨보자, 협동하자라는 게 기본으로 깔린 거예요. 근데 막상 현실에 가서는 둘이가 경쟁해가지고 하나는 살아남고 하나는 죽어야 되는 현실이, 이제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데, 오늘 경쟁공화국,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비인간화하는가, 사실은 죽음인 거예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영화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이 강화될수록 대학 입시 준비는 폐하로 내려간다. 이 얼마나 비참해지느냐,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지금 요즘 젊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여러 가지 모두를 다 포기했다.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어찌 보면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조금씩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좀 넓게 사귀더라도 어쩐 이성 교제를,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학교 남녀공학 학교라든지 또는 도서관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에서 건전하게 이성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호기심도 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건전하게 노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놀다가 또 나중에 서로 마음이 맞고 장기적으로 서로 사귀고 싶을 때에 이제 짝을 맺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연애도 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그게 사람 사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치열한 경쟁이 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만 아이들을 또 낳아서 기를 수 있고, 그러니까 뭐 두려움이 싹 트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돈도 많이 들고 치열한 경쟁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 사회를 자꾸 갈수록 더 치열하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스스로 또 고통받는 사회 구성원들이 되어버렸다는 게 저희의 문제의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자본주의 경쟁의 결과, 결국은 이런 한편으로는 아이 낳기가 두려운 세상이 오고, 또 살아있는 우리들조차 행복하지 않은 사회가 왔다는 점에서, 의학적으로는 고령화가 됐지만 사실 노인들이 많아졌는데, 그 노인들이 생기발랄하게 자기가 젊은 시절에 경험했던 지식이나 지혜나 기술을 사회에 이렇게 자원봉사나 아니면은 뭐 다른 형태로 일정한 보상도 받고 자부심도 느끼고, 어떤 살아있는 재미를 느끼면서 재미있게 노인 생활을 하면 좋은데, 시간은 많고 돈은 없고 아무도 부르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고립되어 있으면서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고, 뭐 어떻게 살아갈 방법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러면 고통이죠. 오래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회 구조가, 노인이 되어도 정말 오래 살면서도 건강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오래 사는 게 이게 이 축복이 아니라 굉장한 벌이 될 수가 있는, 지옥 같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다 이야기한 거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식당을 이야기하는데 농산물 가격 경쟁도 마찬가지. 이게 단적인 예를 들면 사실 농산물이 시장 경쟁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농민들이 풍년이 들면 꽹가리 두드리고 마을에 축제가 벌어졌어요. 막 풍년이 났다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요즘은 풍년이 들면 울어요. 불태워. 왜? 가격이 폭락하니까. 이 시장 경쟁 메커니즘하고 농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교육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교육을 경쟁으로 해야 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교육은 협동으로 해야죠. 북유럽의 교실에 가보면 협동학습을 합니다. 6학년 아이는 1학년을 가르치고 5학년 아이는 2학년을 가르치고 4학년 아이는 3학년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언니, 오빠, 형아들, 누나들 도움을 받아서 또 고학년이 되면 그 감사의 마음이 나와서 또 자기 동생뻘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고, 물론 선생님이 아이들을 전체를 가르쳐주는 시간도 있지만 아이들끼리 협동학습하는 시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그리고 내가 동생을 가르쳐주는 시간에 내가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선생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배울 적에는 대충 찍어도 시험 문제 맞힐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동생한테 가르쳐 주려고 할 적에는 정확하게 개념을 모르면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가르쳐 주면서 오히려 제대로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교육이고 배움이거든요. 경쟁보다는 협동을 할 적에 오히려 제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이런 게 참된 이치예요. 식당 가격 경쟁이 세지니까 단가 낮추느라고 소비자들은 싼 값만 찾고, 그럼 음식물이 좋아지겠어요? 좋은 음식물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농약, 제초제, 방부제, 표백제, 이렇게 값싸게 공업 원료를 가지고 가공하거나 씻거나 뭐 생료를 입히거나 이런 게 값싼 단가로 들어와서 더 싸구려 음식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 개념으로 따지면 그 옛날 어른들 말씀처럼 물건을 모르면 돈을 더 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제값을 치르라. 그 제값을 치르는 것만 그 물건이 좋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 생활 속으로 가져오면 경쟁 안 하고 제대로 인간답게 살아갈 적에 관계망이 경쟁 관계가 아니라 연대하고 협동할 적에 보다 행복한 사회가 된다, 이런 말하고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세질수록 삶의 질은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 지금까지 설명한 것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 그럼 우리의 전망은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건데, 첫 번째는 경쟁공학으로부터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당장의 현실은,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당장의 현실은 내일 시험이 있다면 시험을 치기나 쳐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최고야 라는 생각은 안 해야 되는 거죠. 시험으로부터 아이들이 받는 고통을 우리가 지각하고 향후 10년 뒤에는 좀 시험 없이 아이들 교육을 할 수 없을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혁신교육이, 옛날에 일제교사 이런 게 많이 없어지고 아이들의 재주나 취향이나 관심사를 살려주려고 혁신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도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교육자들이 노력하고 행정가들이 노력하고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이렇게 한 결과 조금씩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대학 입시까지는 못 바꿨는데 장기적으로는 입시도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점수 경쟁을 상대평가로 치열하게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따듯이 60점이나 70점 정도만, 평균적으로 60, 70점만 맞으면 모두 다 합격. 그래서 니는 전국의 어느 대학을 지원해도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바꾸면 아이들이 대학 입시라는 거 중압감으로부터 얼마나 해방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꿈을 우리가 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거리두기. 당장 내일 시험을 피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좀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협동사회의 전망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전체 사회는 방향타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어릴 때부터 치열하게 경쟁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한 40대, 50대가 되면 다 경쟁에서 지쳐가지고 심신이 피폐해지더라. 이런 걸 우리가 읽어내자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책을 쓸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최소한 우리 사회 구조를 교육부 장관의 영역, 노동부 장관의 영역, 복지부 장관의 영역, 뭐 농업의 영역 이런 4명의 장관의 영역이라도 사회 구조를 제대로 바꾸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육의 영역하고 노동의 영역은 당장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교 평준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평등화 개념으로 저는 용어를 바꾸어서 어느 고교를 나오더라도 평등하게 바라보자. 그리고 어느 대학을 나오더라도 평등하게 만들자. 서열화 말고 스카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저도 스카이 출신이지만 스카이 출신 사람들이 세상을 더 많이 망가뜨려요. 자기가 똑똑하고 뛰어나고 뭐 기회가 더 많고 또 선후배들이 끌어주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데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폐해를 알기 때문에 스카이 대학 출신일수록 오히려 사회를 위해서 더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스카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리고 모든 대학을 평등하게 만들고 직업도 평등하게 만들어서 어느 분야이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을 한다면 좀 비슷하게 대접하자. 마치 우리 가족들이 비슷하게 밥 한 그릇씩 다 먹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양이 좀 부족하다면 더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우리 사회도 갔으면 좋겠다는 개념이 이 모두의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행복추구권과 제가 10조의 행복추구권, 헌법 10조, 헌법 11조의 평등권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개념으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노동 역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누자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한쪽에는 과로하고 장시간 노동하는 하루에 뭐 8시간도 부족해서 10시간, 12시간 일하고도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편에는 비정규직으로 떠돌이 하거나 노숙자가 되거나 실업자가 되는 수많은 사람들, 또 그 공포에 떠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일 있는 사람은 과로하고 없는 사람은 평생 놀아야 되는 이 양극화 세상이 아니라 골고루 모두가 조금씩 일을 나누면서 다 같이 하자 이 말이에요. 저는 노동부 장관이 최소한 이런 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부하고 연결해서 직장이 평등하면서 골고루 일 나누어서 하면 좋은 노동의 세상이 올 거 아니에요. 노동시간을 줄이면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복지부 장관의 역량. 이게 우리가 월급 받아가지고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주거 문제, 아이들 키우는 양육이나 교육의 문제, 그리고 노후의 불안을 위해서 저축하는 거. 이게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거잖아요. 이거 이외에 우리 돈 쓸 일이 뭐 있어요? 친구 밥 사주거나, 책 한 권 사보거나, 영화 보거나, 뭐 친구 만나러 가기 위해서 교통비 쓰거나 또는 1년에 한두 번 국내외 여행하거나 이런 돈 쓰는 거 그렇게 어마어마한 목돈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목돈은 주거 문제, 양육 문제, 교육 문제, 노후 문제 이게 큰 돈이 되는데 이거를 사회 공공성의 차원에서
이 아까 행복 추구권, 인간 존엄성, 헌법 10조 그 이념에만 충실해도 모든 인간은 주거와 양육, 교육, 노후 이런 거를 누릴 크게 돈 신경 안 쓰고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런 개념에만 충실해도 저는 훨씬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보고요. 돈 많이 안 들고 평소에 월급 받고 내는 세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또 기본으로 중요하게는 농사 짓는 분들, 특히 유기농법으로 살충제나 제초제, 화학 비료 많이 안 쓰고 농사 짓는 이런 분들이 저는 초중고등학교 선생님 대접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왜냐하면 가정의 밥상은 엄마 아빠가 차리잖아요. 온 사회의 밥상은 농민들이 차리거든요. 이분들이 농사를 안 지으면 우리 사회가 굶어 죽어요. 뭐 돈 벌어가지고 외국에 수입해 먹으면 되지. 자, 첫 번째, 그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수입 농산물의 농약, 제초제, 살충제, 화학비료, 방부제, GMO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세 번째, 중국이나 미국에서 많이 오는데 식량을 무기로 삼아서 안 팔겠다 그러면 우리는 돈 들고도 굶어 죽어요. 지만. 그리고 네 번째 차원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논밭이 살아있고 산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정서순화 작용을 하고 오늘날과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를 식혀주고 이산화탄소 가스를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서순화와 지구위기를 극복하게 도와주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라도 현재의 식량 자급률, 통상적으로 곡물 자급률인데 이게 20%도 안 되는 이 곡물 자급률을 욕심 부리자면 100% 이상으로 늘려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저는 70% 이상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시골 가서 유기농 농법으로 시골 생활도 전원 생활도 즐기면서 공무원처럼 생계 걱정도 안 하게 그렇게 도와주는 이 구조조정 지금 행복 증진을 위해서 이런 구조라도 바꾸어내면 개인이 살아가기가 훨씬 숨쉬기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언론, 검찰, 정당, 시민 이런 개혁도 많이 해야 되고요. 시민 개혁은 우리의 의식이 많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강의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를 잘 들어보시니까 제가 처음에는 얼토당토 않은 소리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삶의 과정이나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이런 식의 의식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시민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당개혁은 어떤 정당의 뭐 보스를 위한 또는 어떤 권력 장악을 위해서 막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들 밥그릇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무서워하고 민초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두레, 품앗이, 이웃, 마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공정 공생을 위해서 소박한 필요의 원리로 간디 선생이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는 지구 하나로 충분하다. 그러나 탐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는 간디 선생의 말씀이나 피타 모린의 말씀. 아무도 더 부자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모두 부자가 될 것이고 모두 가난해지려고 한다면 오히려 아무도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역설이 있거든요. 우리가 물 한 그릇을 나눠 마시려고 할 적에도 서로 많이 마시려고 한다면 한 사람밖에 못 먹을
거예요.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너 먼저 하다 보면 모두 다 한 모금씩 다 충분하게 먹는, 물론 충분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예요. 서로 부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아무도 부자가 안 될 가능성이 있고, 혹시 부자가 되더라도 불행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서로 가난해지려고 한다면 진짜 아무도 굶주려서 죽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역설이 우리 인간 사회에 통한다. 교황의 말씀처럼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우분투라는 말이 네가 있고 내가 있다. 우리나라 개념으로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 그죠? 우리 아버지, 뭐 마누라도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도 우리 남편. 우리라는 개념이 우리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 집,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우리나라. 뭐 왜 그런가? 그게 우분투 정신하고 같은 거예요. 나 홀로 존재하는 존재는 없어요. 우리가 왜 이름이 있어요? 타자가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함께 존재하기 위해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각자 따로 분리하고 나누어지고 경쟁하고 이기면 살고 지면 죽으라고 이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이름 불러주면서 서로 악수해가면서 손잡고 살아가자고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름의 원리로 따지자면. 그래서 우리 참된 행복은 즐겁게 일하고 더불어 소박하게 살아온 우리 전통적인 어른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마을의 둥그나무 아래서 함께 일하고 쉬고 같이 밥 먹고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그 과정이 경쟁을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닐까 하는 말씀으로 제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시까지 꽤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궁금하거나 생각이 좀 다르거나 이런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코멘트를 해주셔도 좋고 또 제가 듣고 싶은 거는 제 강의 듣고 그냥 이런 게 참 와닿았어요. 이런 게 참 좀 새롭게 신선했어요. 이런 부분을 느낌을 말씀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동훈 선생님. 네,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에 그 순천 도서관에도 한번 오셨죠? 네네. 네, 그때도 강의를 들었던.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잘 들었습니다. 순천이세요? 광양이세요? 직장은 광양이고 살기는 순천에 삽니다. 예. 양다리 걸치고 계시네요. 양다리 뭐 6가지, 3다리 걸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3다리. 예. 너무 좋은 강의에서 신청을 했는데 도서관에 회의가 있어서 나중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요. 네네. 처음부터 못 들어서. 네. 근데 요즘 각자 도생의 시대에 경쟁만이 답일까? 그런데 요즘 인터넷 기사를 보면 네. 파이어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파이어? 한편으로는 그렇겠구나. 젊은 친구들, 우리 아이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저희처럼 이제 이미 그런 나이가 지나버리는 은퇴를 네. 앞두고 있는 이런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삶일 건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젊은 나이에 그 돈을 마련을 하려면 주식 투자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가 아닌 상태에서 아니면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 아니라면 사실은 쉽지 않거든 상황이거든요. 선생님 파이어족이 뭐예요? 저도 잘 못 들어봤는데.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일찍 리타이어 얼리라고 하죠. 거기에 약자죠. 예. 그래서 예. 일찍 독립한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자산을 모아놓고 예. 그래서 매년 거기에 4%인가를 이익으로 받거나
뭐 이자로 받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경쟁의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그래서 네. 30대 후반부터 뭐 40대 초반에 네. 은퇴를 해서 그 자산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되게 많이 붐이 되고 있거든요. 그 네. 측면에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의 몇 퍼센트나 될까? 극소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의 없죠.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투기하라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네. 계시는지 네네. 그 경쟁을 피해서 네. 자기만의 삶을 추구하고 뭐 그런 네. 측면은 좋을 것 같긴 하는데 과연 바람직할 것인지 하는 생각은 네. 좀 들더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주 김동훈 선생님 반갑고요. 네. 나중에 뭐 제 강의가 5차례니까 5차례 다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뵐 수 예.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1번 타자로 그 말씀해 주신 파이어죠. 상당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 개념을 처음 듣게 됐는데요. 그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경쟁으로부터 거리두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경쟁이 없는 삶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제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이야말로 경쟁이 스트레스가 많은 것임을 증명하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경쟁 안 하고 사는 게 좋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가는 거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그 방법론이 이런 방법론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하거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거나 금수저를 물고 나오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극소수에게만 해당되겠죠. 예를 들면 재벌 회장님의 아들, 어, 좀 삼성 같은 경우에 뭐 이재용 같은 부회장 어릴 적부터 뭐 그 전무가 되고 그러니까 이사가 되고 부회장이 되고 사실상의 회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사회에 극히 드물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김 선생님 우려하신 대로 이런 논리를 퍼뜨리는 배경을 보면 실제로 이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런 논리하고 유사하게 백세 시대의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10억을 모아야 됩니다. 라는 논리를 퍼뜨리면서 또 노동하는 동안에 더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게 만들거나 무슨 보험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꼬시거나 이런 논리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거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대학까지 교육을 시키려면 또 몇 억이 드니까 그 몇 억을 위해서 무슨 보험 상품을 드시오라든지 이런 장사꾼 논리가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또는 요즘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세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 상품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제 그런 논리의 본질을 못 보고 너도 나도 이제 저게 답인가?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수록 불안해지거나 결핍감을 느끼거나 박탈감을 느끼거나 이렇게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우리 광양 중마 도서관에서 하는 인문학 시리즈처럼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 내지는 인생이 원리가 참된 이치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이런 것을 탐구함으로써
그런 돈의 논리로부터 좀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인간성을 보다 많이 회복하면서 좀 더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언가를 탐구하는 게 인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시대 자체를 하루아침에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자본이 강요하는 이 모든 돈의 세계를 그대로 따라가야지만 행복하다는 그 흐름을 무비판적으로 쫓아갈수록 불행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소중한 것은 나의 친구이고 이웃이고 가족이고 동료고 선후배고 이렇게 서로 우애롭게 우정을 가지고 돈독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덜 흔들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이어 같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미끼 상품이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자만 타먹고 소위 말하는 건물주처럼 남의 세만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뭐 해외 여행이나 다니고 예를 들면 맨날 뭐 호텔 뷔페 음식만 먹고 그렇게 사는 게 제가 질투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과연 의미 있고 행복할 것인가? 차라리 내가 좀 조금 먹고 조금 싸더라도 친구들과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도서관에서 한마디 대화를 나누더라도 우리 인생의 이치를 깨닫고 영혼을 때리는 그런 대화를 한마디라도 나눌 적에 오늘 하루를 더 값지게 보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값어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우리 김동훈 선생님께서 좋은 개념을 낯선 개념이었지만 저도 오늘 하나 배웠는데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우리가 깨치고 보면 상당히 생각해 볼 점이 많은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혹시 다른 분 말씀하 제 이종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우리 선생님 그 책을 인용을 해가지고 제가 매일 거의 매주 광양시민신문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선생님 책을 인용을 해갖고도 한번 써보고 그랬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글 쓴 것이 가난해도 삶이 아름다웠던 시절에 그래가지고 예. 어릴 때 농촌 풍경을 한번 써봤습니다. 네네. 저도 선생님 말씀에 100번 동의하는데 네네. 제 나름대로 조금 걸리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명확해가지고 네. 저는 세계에서 가장 인간의 능력이 나은 나라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원도 없고 국토도 좁은데 네. 인간이 유일한 자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네. 한국 그 경쟁의 배제가 우리나라만 세상에 존재한다면 정말로 멋있는 말씀인데 중국이랄지 이북이랄지 일본이랄지 미국이 주위에 있고 네. 세계가 경쟁하는 상태에서 네. 이 나라만 경쟁을 배제하고 그렇지만 원초적인 행복을 지향한다 그랬을 때 국가가 존속할 수 있을까? 네네. 외부 압력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 네. 식량 21% 나라에서 먹고 살 수는 있을까? 네네. 이런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우선에 제 책을 읽고 또 신문에 글 쓰실 적에 인용까지 하신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 지금 제기해 주신 문제는 제가 책에서도 쓰고 있지만 바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쟁공화국 이야기하면서 직접적으로는 우리나라 이야기를 했지만 원리상으로는 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세계 전체도 연대하고 협동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더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는 자원 고갈이고요. 다른 하나는 기후 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또 하나 더 하자면 이제 핵전쟁과 같은 전쟁이 한 군데 이제 터지면은 옛날 전쟁과는 달리 세계 전체가 참사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후 위기건 자원 고갈이건 그 자원 고갈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석유 시대가 끝나고 그러니까 다른 자연 에너지, 대체 에너지를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급박한 시기가 오고 있고요. 안 그래도 이제 화석 연료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오고 지금 그 온갖 가뭄이나 홍수나 태풍이나 뭐 산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후 위기의 재앙들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인류 전체가 연대하고 협동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IMF라든지 WTO라든지 월드뱅크라든지 이런 국제기구들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인 인류 전체의 공존 공영을 위해서 진심으로 연대하자 이런 마음이 없어요. IMF나 WTO나 월드뱅크 같은 이런 국제기구들은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린 체육 시간에 선생님처럼 세계 자본주의를 관리하는 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체육 선생님이 철수와 영희와 영자와 종태와 옥례와 수키와 동훈과 모든 사람들을 경쟁시켰던 것처럼 WTO나 IMF나 월드뱅크 같은 국제기구들은 세계 200여 개의 나라들을 치열하게 경쟁시켜서 1등 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논리 하에 세계 각국을 선착순 경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들은 가면 갈수록 삶이 점점 피폐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리상으로 저는 세계 각국이 이런 경쟁의 원리로부터 벗어나는 운동을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야기 하듯이 다른 나라에도 저와 같은 논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논리가 세계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한편에서 유엔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유엔이 이제 그런 점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죠. 유엔도 저는 약간 이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은근히 또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옹호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두 가지 양면의 얼굴을 갖지 말고 일관성 있게 진정으로 세계 평화를 추구한다면 에너지 문제라든지 기후위기 문제라든지 전쟁을 방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세계가 연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 세계가 연대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좀 있느냐? 있습니다. 지금 사실 유럽을 보시면 유럽연합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탄생했잖아요. 미국도 사실은 50개의 주지만 각자 주가 나라입니다. 나라.
미국도 나라들의 연합체라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연합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연합체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따지자면 아세안과 같은 또 동남아 연합이 있거든요. 그 왜 연합을 하느냐? 서로 돕고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연합과 연합으로 지역별로 되어 있는 걸 쪼개어서 경쟁하지 말고 지구 전체가 연대해서 살아가자. 이런 개념으로 확장만 하면 되거든요. 뭐 실제로 그러한 예가 있느냐? 그 남미의 민중무역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유무역 시스템과 달리 이제 최초의 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 세 나라가 민중무역 협정을 맺고 형제 자매 관계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 돕고 살자 이런 협정을 맺어서 지금은 그 나라들이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쿠바는 의료 교육이 잘 되어 가지고 의사들이 많고 간호사들이 많아서 그 교육을 시켜서 이웃 나라의 간호사를 파견해서 노인들을 아픔을 치료해 주도록 도와주고 또 젊은이들을 불러서 의료 교육을 시켜서 또 그 나라에 파견하고 그런 식으로 도와주고요. 볼리비아라는 나라는 예를 들면 콩을 많이 생산해서 이웃 나라에 콩을 저렴하게 공급해주고 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석유가 많이 나서 석유를 또 저렴하게 그러니까 비싸게 팔아먹겠다는 뜻이 아니라 형제 자매 관계를 맺어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돕고 사는 나라의 예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예를 좀 더 국제적으로 확장하면 얼마든지 세계 평화가 올 수 있는데 그러면 세계 평화를 가로막는 자들은 누구냐? 돈벌이 자본의 세력들이 아까처럼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말 안 듣는 애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경쟁시킨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돈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각 나라의 노동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세력들과 거리두기를 하는 싸움도 필요하고 토론도 필요하고 다방면의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최소한 각국마다 제가 말씀드린 교육부 장관, 노동부 장관, 복지부 장관, 농림부 장관이 개혁하는 그 패턴을 각 나라마다 최소한 경쟁을 덜하고 그 국민들이 좀 더 살기 좋도록 구조 개혁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자라고 합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이행이 쉽게 되겠죠.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이요. 아까 문자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예, 경쟁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는 말씀을 또 공유해 주시기도 하고요. 제가 채팅창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해주신 분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인사하고 싶은 분들 많이 인사해 주셔서 반갑고 감사하고요. 네, 집에서 편하게, 네. 네네. 혹시 그 사이에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인류학자가 말하기를 현 인류가 다른 종족을 이겨서 살아남은 종족이어서 경쟁에 익숙하다는 걸 접했다. 현재 경쟁사회가 왜 그런지 엄청 공감. 예. 엄격하게 말하면요, 중세 봉건제 사회나 고대 노예제 사회조차도 지금과 같은 경쟁 사회는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경쟁 사회가 아니었다고 해서 노예제 사회가 좋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경쟁만 해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는 잘못됐다는 거죠. 예, 극장 관련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는 말씀 감사하고요.
예, 경쟁이 우리를 갉아먹는 바이러스 같다는 말씀도 공감하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하고 일치하죠. 예, 예. 다 대체로 공감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굳이 예, 뭐 제가 굳이 답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 중에 하고 싶은 말씀 누구나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농업 부분에서 네, 어느 정도 뭐 교육, 노동, 복지, 거루 이제 발전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 점이 많지만 네, 네, 그 결국 농업이 옛날 60년대, 50년대는 이렇게 화학비료나 유기농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아서 별 자연 생태가 해가 없었는데 네, 네, 점점 소득을 높이려다 보니까 그 유기농이 안 되고 그 화학비료나 땅이 산화되게 하는데 맞아요. 그 유기농 그 문제가 결국 기후 변화, 온난화 모든 게 다 관계가 돼요, 근원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유기농 농민을 그 농업직 공무원도 있지만 저도 40년을 공무원했습니다. 네, 이제 농업직 공무원도 있지만 저는 특별히 그 유기농 것이 한 70, 80%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어쨌든 그 전기직과 특화시켜서 지구 온난화가 되는 것도 첫째는 농업 부분에서도 많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공장이나 그런 데도 되지만 네, 네. 예, 꼭 그 유기농 농민 그 공무원화를 교수님 어떻게든 좀 그렇게 발전시켜서 그렇게 정기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좀 공해가 덜 되게 만들어준다면 저는 그 말이 제일 와 가슴에 닿습니다. 이제 무한 네, 경쟁 네. 시대는 어쩔 수가 없고 점차적으로 이제 인문학적으로 뭐 사회 전반적인 교육이 되겠지만 네. 첫 번째로 그 농업직 공무원에서 유기농에 하는 그 정기직 공무원이 이제 좀 농민들도 지도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그걸 좀 이시화시킨다면 저는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어떻게 네, 네, 생각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이제,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농사 내지 농업이, 공산품처럼 시장 경쟁 논리에 휩쓸리다 보니까, 네, 어, 그 농민들이 생산성이나 이 가격, 단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효율성 때문에 살충제도 써야 되고, 어, 제초제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악화되고, 또 비료, 농약값도 많이 들어가고, 음, 기계도 많이 써야 되고, 자꾸 음, 비용 요인은 올라가고, 단가는 안 나오고, 부채만 음, 늘어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농산물은 시장 논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교육과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그래서 공무원이 되어서 공무원 대접을 해드려서 음, 내가 성실하게 생산만 해도 음, 도덕 걱정을 안 할 수 있게, 노후 걱정을 안 할 수 있게 정책이 바뀌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사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 개념과 패러다임 철학이 바뀌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네, 꾸준하게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할 거고. 다만 아까 박이순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보충할 점이 있다면 네, 우리 농업 안에도 네, 예를 들면 거름을 만드는 과정에서 메탄 가스가 나오고 그게 지구 온난화에 음, 안 좋은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 게다가 이제 대량으로 축산하잖아요. 예, 예, 소나 돼지나 뭐 닭이나 이제 대량으로 축산 산업이 발달하면서 음, 오폐수가 내려가는 문제도 있지만 이 예, 소나 이렇게 그 짐승들이 가축들이 방귀 뀌는 거에서 메탄가스가 이참, 엄청나게 예, 예,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이바지해서 지구를 나쁘게 한다 이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축산업은 좀 줄여야 되고요. 예, 어, 예,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서 사실 고기를 많이 먹는 게
그 어느 정도는 먹을 필요가 있지만 지금처럼 너무 과소비하는 것도 그렇죠. 좋지 않거든요. 몸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지구에도 안 좋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유기농 농법을 제대로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메탄 가스보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는 효과가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농약, 화학 비료를 덜 쓰고 안 쓰면서 유기농법으로 하게 되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안 좋은 것보다는 지구를 구해주는 능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유기농법이 커지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유기농 농민의 생계 지원을 더 네. 확실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분,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은 한 5, 6분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게 많으면 좀 더 오버해서 해도 됩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너무 공감이 많아서 말씀하실 분이 없으신가 보다. 끝내기 전에 말씀하셔요. 네, 김정은 이윤정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네.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강의 너무 잘 들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농부이기도 하고요. 네, 예, 한 마을에 이장을 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교수님 이장 예, 하셨다고 네네. 말씀하셔서 네네. 예, 아이고, 예, 이장님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세요. 즐겁게 하고 있어요. 네. 예, 어느 어르신 마을이에요? 백양마을이에요. 옥고. 옥곡, 네, 백양마을. 광양에. 예, 광양의 옥곡 백양마을 이장인데요. 예, 예. 제가 아까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 유기농 농민 공무원하고다 더 네. 절실한 것이 시골 청년들이 지금 저희 마을에도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농사 지을 사람들이 없어서 땅들이 맞아요. 다 이렇게 그냥 버려져 놀고 있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 아까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반짝한 거예요. 네. 시골 청년들이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아이들 4명을 낳고 키우고 있어요. 근데 네. 저희 아이들이 가끔 농사일을 도와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공부가 더 쉽다는 거예요, 농사일보다. 맞아요. 네. 네, 그만큼 농사일이 이제 힘들다 보니 그 시골에 정말 젊은 사람들이 와서 농사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사실은 돈 되는 곳에는 젊은 청년들이 가서 농사를 짓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나 지금 시골에 이렇게 매실나무나 뭐 감나무 다 농사를 짓고 있지만 지금 다 버려져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부분들 교수님 많이 홍보해 주셔가지고 청년들이 시골에 와서 농사 짓는 그런 마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네. 제가 유기농 농민 공무원 제도를 한 10년 전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 만나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 이유가 그렇게 돼야 현재 농민들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년 세대들도 야, 도시에 가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해봐야 힘만 들다. 근데 내가 시골 가서 자연과 좋은 공기 마시면서 마을 속에서 즐겁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얼마든지 행복하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청년들이 몰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들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미래를 좀 전망하고 청년들이 꿈을 갖고 시골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바꾸면 얼마든지 저는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꾸준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또 마무리하기 전에 한 분만 더 말씀하실까요? 마지막으로.
아무도 없으신가 보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 말씀해도 될까요? 네. 교수님 제가 마무리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훈입니다. 네, 네네 하시죠. 네.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 네. 강의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네네. 책을 찾아봤더니 2016년에 이제 교수님 행복한 삶은이란 인문학 책 가지고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셔서 네. 메모를 엄청 해놨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 다음 시간부터 또 질문을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아, 그동안 그렇게 하십시오. 더 멋져지셨어요. 아유, 그때는 감사합니다. 젊으셨는데 지금도 더 네. 젊고 멋지셔서 네. 저 공부 좀 더 하고 아이고, 다음에는 더 많은 질문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요. 잠깐만요. 화면이 그 슬라이드 마지막 장면을 보여드리고 예, 고맙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강 선생님이 열어주셨네요. 슬라이드를 마지막으로. 예. 제가 꼭 마지막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앞으로도 계속 5차례 마지막에는 오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책상 앞에 이렇게 써놨을 겁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근데 오늘 설거지는 물에 담가뒀다가 내일로 미루면 내일 설거지가 더 잘 돼요. 근데 오늘 행복을 내일로 미루기 시작하면 초등 행복을 중학교로, 중학교 행복을 고등학교로, 고등학교 행복을 대학으로, 취업 이후로, 나중에 정년 퇴직 이후로, 노후에 미루었다가 나중에 노후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슨 큰 병이 생겼네 하고 나중에 노후의 행복을 찾지 못하고 나중에 산소에 묻혀가지고 유령이 되어서 행복을 찾고 계실 거예요. 그러지 말고 10대는 10대 나름의 행복, 20대는 20대 나름의 행복, 50대는 50대 나름의 행복, 70대는 70대 나름의 행복을 누리면서 매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행복하게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도서관 팀장님 네. 마무리 말씀하실 건가요? 예, 오늘 네.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 참 인상적이네요. 제가 오늘 보니까 처음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강수돌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동을 어떻게 볼 것이라는 주제로 강수돌 교수님의 2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질문이 있으면 미리 준비했다가 다음 강의 때는 더 진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상기 강연 추가 신청을 받고 있으니 도서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